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대저택의 거실을 지나던 중 놀고 있던 아이와 부딪힌 재벌 회장 한도식은 무심코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든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한 회장은 숨이 멎을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20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자신의 딸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어떻게 6살의 그 모습으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늦은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김미주는 동네 식당 행복반점에서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약속이나 한 듯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좁은 홀은 주문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여기 짜장면 2그릇이요. 탕수육 아직 멀었어요? 물 좀 주세요. 누군가 부르면 또 다른 데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미주는 홀과 주방을 오가며 쉴 틈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설거지통에는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테이블마다 빈 접시들이 놓여 있었어요. 손님 응대에 설거지에 테이블 정리까지 해내야 하는 일은 늘 벅찼지만 미주는 참고 견뎠습니다. 딸 유나를 생각하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미주는 물수건을 들고 테이블을 닦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힐끗 바라봤습니다. 유치원 하원 시간까지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미주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때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새싹 유치원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미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유치원에서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미주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급히 문지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금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유나가 갑자기 열이 많이 올라서요. 지금 보건실에 누워 있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주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손에 들고 있던 물수건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미주는 앞치마를 벗으며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커다란 냄비 앞에 서 있던 사장은 인상을 찌푸린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애가 아프다고 해서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사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유치원에서 연락이 와서요. 금방, 최대한 빨리 다녀올게요. 미주는 사장의 대답을 끝까지 듣지도 못한 채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무슨 말이 들려왔지만 미주에게는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픈 아이가 누워있을 보건실이 미주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유치원까지 뛰어가는 내내 미주의 가슴은 쉴 새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나야, 괜찮겠지? 10분이면 걷던 길을. 그날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내달렸습니다. 다리는 굳어가는데 머릿속엔 아이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헐떡이며 유치원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미주는 잠시 숨을 고를 새도 없었습니다. 보건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유나가 한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작고 여린 얼굴은 열에 달아올라 붉게 상기돼 있었고 눈꺼풀은 힘없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엄마. 유나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미주를 불렀어요. 아이의 힘없는 목소리가 미주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미주는 서둘러 아이 곁으로 다가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체온계를 확인하는 순간 미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38.5도. 괜찮아, 유나야. 엄마 왔어. 미주는 유나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까르르 웃으며 안겼을 아이가 오늘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기운이 없더니 갑자기 열이 확 올랐어요. 병원에 꼭 데려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아이와 함께 곧장 유치원을 나섰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동네 소아과는 멀지 않았습니다. 미주는 아이를 안은 채 숨을 고르며 병원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대기실 특유의 약 냄새와 아이 울음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가슴을 눌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유나의 목과 귀를 살펴본 뒤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기 증상이네요. 요즘 일교차가 커서 아이들이 자주 아파요. 그 말에 미주는 그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쓰며 덧붙였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게 하세요. 물도 자주 먹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는 엄마 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결만 약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주는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쓴 약이었지만 유나는 얼굴을 찡그린 채 엄마가 내미는 컵을 붙잡고 꾹 참고 삼켰습니다. 유나야, 조금만 참아. 금방 괜찮아질 거야. 미주는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누가 듣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 말은 아이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미주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1시간쯤 지나자 유나의 열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한동안 가만히 숨을 고르더니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미주는 유나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혹시라도 바람이 들까 한 번 더 이불 가장자리를 만져봤습니다. 그제야 미주는 벽에 걸린 시계를 봤어요. 이미 오후 3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가봐야 하는데 마음은 급했지만 몸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주는 조심스럽게 식당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사장님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미주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유나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직 잠든 아이를 두고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아이 곁에 앉아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 되어서야 유나는 눈을 떴습니다. 열은 많이 내렸지만 아이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어요. 미주는 부엌에서 죽을 끓여 유나에게 천천히 먹였습니다. 엄마, 맛있어. 유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한 숟가락씩 받아 먹었어요. 미주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미주는 유나 곁에서 잠을 설쳤어요. 내일 식당에 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사장님이 이해해 줄지, 또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걱정이 밤새 미주의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주는 유나를 이웃집에 잠시 맡기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아이의 열은 완전히 내렸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옆집 할머니께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부탁을 드렸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미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미주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입구벽에 붙은 근무표로 향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자기 이름부터 찾으려던 순간 미주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근무표에는 자신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미주는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근무표를 뚫어지게 들여다봤어요. 분명 어제까지 있던 이름이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방에서 국자가 냄비에 부딪히는 소리가 괜히 더 크게 들렸습니다. 미주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천천히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장님은 미주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얼굴부터 굳혔습니다. 미주 씨, 어제 갑자기 나가서 장사가 엉망이 됐어요. 손님들 불만도 많았고요. 사장님의 차가운 말이 툭툭 던져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애가 아파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미주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장은 잠시 미주를 바라보다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사정은 알아요. 그런데 장사가 이래서야 되겠어요?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피해가 가잖아요. 미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사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 연락했어요. 오늘 오후부터 출근한대요.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미주에게 내밀었습니다. 오늘까지 일한 거 계산해 줄 테니까 받아가세요. 미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을 확인해 보니 밀린 급여가 아니라 며칠치 일당뿐이었습니다. 사장님, 지난달 급여가 아직... 지난달 거? 그건 어제 안 나온 거랑 상계 처리했어요. 사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나도 장사해야 하니까. 미주는 억울했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키고 고개를 숙인 채 식당 문을 나섰어요. 문을 닫고 나오자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쥔 봉투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미주는 길가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미주의 눈앞은 캄캄했어요. 이제 어떡하지? 생계가 한순간에 끊겨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미주의 어깨는 눈에 띄게 축 처졌고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주는 봉투를 꼭 쥐고 천천히 걸었어요. 왜 자신의 인생은 늘 이런 식인지 문득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모한테 버려져 고아원에서 컸고 누구 하나 제대로 기대본 적도 없었는데 어른이 돼서도 인생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아이 아빠는 연락 한 통 없이 갑자기 사라졌고 아이 키우는 일도 먹고 사는 일도 결국 다 자기 몫이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길래? 유나 얼굴이 떠오르자 미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울어봐야 도와줄 사람 하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 앞에 도착한 미주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었어요. 유나 앞에서는 세상이 아무리 등을 돌려도 괜찮은 엄마인 척해야 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파 위에 앉아 그림책을 넘기고 있는 유나가 보였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옆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엄마 왔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나는 소파에서 내려와 미주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미주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등에 전해지는 아이의 체온이 그날따라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지만 미주는 이를 악물고 꾹 참았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께 여러 번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나서야 미주는 유나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잠시 후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주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냉장고를 열었지만 김치 한 통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고 지갑을 뒤적이니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만 있었습니다. 미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외투를 걸치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2개를 사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나, 오늘은 이거 먹자. 유나는 라면을 들여다보다가 미주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도 먹어. 미주는 잠시 눈을 피했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는 아까 먹었어. 유나가 많이 먹어.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미주는 알았습니다. 그 순간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은 그것뿐이었다는 걸요. 유나를 재운 뒤 미주는 탁자 위에 쌓인 고지서들을 펼쳤습니다. 밀린 월세,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까지 빨간 글씨로 독촉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손에 쥔 돈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보니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미주는 한참 동안 그 종이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미주의 마음속은 한숨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주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구인 광고를 검색했어요. 하지만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볼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유나가 유치원에 있는 시간만 일하자니 월세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했고 저녁이나 밤일을 하자니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습니다. 기댈 사람 하나 없는 처지라는 게 그제야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미주에게 부탁할 어른도 전화할 번호도 없었습니다. 미주는 소파 옆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울음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유나가 깰까봐 그저 어깨만 조용히 들썩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주야, 집에 있니? 이웃집 오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미주는 황급히 눈가를 닫고 숨을 고른 뒤 문을 열었습니다. 오말순은 문 앞에 선 미주의 얼굴을 보자 말없이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야윈 얼굴에 퀭한 눈빛, 사정이 훤히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는 모양이구나. 미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식당에서 잘렸어요. 오말순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오말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주야, 혹시 입주 도우미 일해볼 생각 없니? 입주 도우미요? 뜻밖의 말에 미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응, 내가 아는 사람이 회장님 저택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사람을 구한다더라. 오말순의 말에 미주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청소하고 집안일 돕는 거야. 그런데 입주라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일하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유나는 어떡하죠? 미주의 가장 큰 고민이 그것이었습니다. 입주를 하면 유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그림도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애를 거기 데리고 갈 수는 없을 텐데 미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게 말이야. 오말순은 미주를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거기 직원용 방이 있어. 애 데리고 들어가도 된다고 하더라고. 정말요? 순간 미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내가 미리 물어봤어. 애 동반 가능하다고 확인받았어. 오말순은 덧붙였어요. 그리고 유나는 낮에 유치원 가 있으니까 내가 일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야. 미주의 가슴이 서서히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월세도 안 내도 되고 밥도. 그렇지. 식사 제공에 숙소 제공이니까.
당장 월세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 오말순의 말에 미주는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월세는 이미 2달째 밀렸고 내일 당장 먹을 것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애까지 데리고 일할 수 있는 데는 정말 드물어. 그 말에 미주는 결심했어요.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그래, 잘 생각했어. 내일 면접 보러 가. 내가 주소 적어줄게. 오말수는 환하게 웃으며 미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낯선 곳에서 유나와 함께 지낸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오말수는 종이에 주소를 적어 미주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이 주소로 가면 돼. 늦지 말고. 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미주는 두 손으로 종이를 받아 손에 꼭 쥐었어요.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미주에게는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말순이 돌아간 뒤 미주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생필품, 유나가 아끼는 장난감들을 가방에 하나씩 담았어요. 많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미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불 꺼진 골목과 익숙한 풍경이 괜히 더 서러워 보였습니다. 잘 될 거야. 유나를 위해서라도.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주는 유나에게 가장 단정한 옷을 입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메고 유나의 손을 잡은 채 버스에 올랐습니다. 1시간을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허름한 골목길과 낡은 건물들만 보고 살던 미주에게 넓은 정원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들은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미주는 버스 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조금 걸어가자 높은 철문 너머로 웅장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주는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넓은 정원, 우뚝 솟은 건물, 그리고 철문까지 모든 게 압도적이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가? 유나가 엄마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응, 새로운 집에 가는 거야. 괜찮아, 유나야. 엄마가 있잖아. 미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그 말은 아이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필요했습니다. 경비가 인터폰으로 확인을 마치자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미주는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미끄러웠지만 미주는 더 세게 쥐었어요. 엄마 아파. 유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주는 깜짝 놀라 황급히 힘을 풀고 땀밴 손을 치마에 닿고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 유나야.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미주의 다리는 자꾸만 떨렸습니다. 그날 미주는 몰랐습니다. 이 문을 넘는 순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곳이 미주와 유나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한 여자가 미주를 맞았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몸에 딱 맞는 유니폼을 입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어 보였습니다. 표정도 자세도 이 집에 오래 몸담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김미주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미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정임입니다. 회장님 자택의 총괄팀장이에요. 박정임은 말을 마치자마자 미주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옷차림, 손, 얼굴까지 마치 사람보다
물건을 살피듯한 눈길이었습니다. 박정임의 시선은 미주의 얼굴에 조금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곧 미주 옆에 서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정임은 유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큰 눈, 긴 속눈썹, 그리고 입꼬리의 곡선이 그 아이와 닮아 있었어요. 박정임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애가 같이 온 거예요? 네, 아이 동반 가능하다고 해서요. 미주는 혹시라도 일을 못하게 될까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아이는 직원용 방에만 있어야 합니다. 저택 안을 돌아다니면 절대 안 돼요. 박정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미주는 본능적으로 유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박정임은 짧은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따라오세요. 미주는 유나의 손을 잡고 박정임을 따라갔습니다. 저택 내부는 미주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화려했어요. 높은 천장,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들까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릴까봐 미주는 괜히 숨을 죽이며 걸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작은 소리 하나도 눈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직원용 공간이에요. 박정임은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저택과는 달리 필요한 것만 딱 갖춘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자면 돼요. 애도 같이. 네, 감사합니다. 미주는 천천히 방을 둘러봤어요. 방은 좁았지만 지금까지 살던 원룸보다는 훨씬 깨끗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예요. 중간에 2시간 휴식 있고요. 박정임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주말에도 근무하지만 한 달에 이틀은 쉴 수 있어요. 급여는 매달 말일에 지급되고요. 알겠습니다. 미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주중에만 여기 계세요. 주말에는 다른 곳에 계시니까 그땐 좀 조용하죠. 박정임은 한 박자 쉬었다가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회장님 동선에 방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장님이 계신 곳에서는 최대한 조용히 일하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주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박정임은 미주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듯 무언가를 확인하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은 걷어졌고 대신 유니폼 한 벌을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 그 말로 환영 인사는 끝이었습니다. 미주는 유니폼을 받아들고 유나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박정임이 나가고 방문이 닫히자 미주는 유나를 침대에 앉혔어요. 유나야, 여기서 엄마 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려야 해. 알겠지? 응, 엄마.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주는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고 서둘러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어요. 버튼을 채우는 손끝이 자꾸만 느려졌습니다. 방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유나가 침대에 작게 앉아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안에 혼자 남겨진 아이의 모습이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미주는 눈을 질끈 감고 눈물을 참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는 박정임이 미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2층 복도부터 시작할게요. 청소도구는 여기 있어요. 미주는 말없이 청소도구를 받아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발소리마저 크게 울릴 것 같았습니다. 미주는 최대한 소리를 죽여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고 창문을 닦았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닦으면서도 미주의 마음은 좁고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을 아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유나가 괜찮을까? 하지만 일손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1시간 조금 지났을 즈음 미주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어릴 적부터 마음이 불안할 때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복도에서는 또렷이 울려 퍼졌어요. 그때 복도 끝에 있던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서재 안에서 한도식 회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회장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회장의 귀에 낯설지 않았어요. 아주 오래전 아내가 즐겨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기억 속에서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어린 딸을 재우며 그 노래를 불러주곤 했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도를 바라보니 한 여자가 등을 보인 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뒷모습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회장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계속 노래를 흥얼거리며 묵묵히 바닥을 닦았어요. 회장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서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파동이 일었습니다. 미주는 청소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박정임이 미주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일은 깔끔하게 잘하네요. 내일부터는 회장님 서재 근처도 청소해야 하니까 더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미주는 방으로 돌아가 유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유나야, 엄마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 엄마. 나 착하게 기다렸어. 유나는 엄마 품에 안겨 웃었어요. 미주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 유나를 위해서. 같은 시간 서재에 앉아있던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들었던 그 노래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오늘 복도에서 청소하던 그 여자 정도 나이였을 겁니다.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회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생각이 작게 꿈틀거렸습니다. 내일 한 번만 확인해 보자. 회장은 사진을 서랍에 넣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주는 유나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박정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1층 거실과 회장님 서재 앞 복도 청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주는 청소 도구를 들고 1층으로 향했어요. 회장은 아침 일찍부터 저택 안을 오갔습니다. 서재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복도로, 다시 서재로 돌아가는 동선이 평소와 달랐어요. 미주는 청소를 하다가 복도에서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아, 회장님. 미주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미주를 잠깐 바라보다가 지나쳤습니다. 다만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어요. 30분 후 미주가 거실 창문을 닫고 있을 때
회장이 또다시 지나갔습니다. 미주는 몸을 낮추고 조용히 일했어요. 회장은 또다시 미주를 힐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미주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보다 일이 먼저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미주는 화분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큰 화분에는 백합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흰 꽃잎 사이로 꽃가루가 가득했습니다. 미주가 화분을 옮기려는 순간 코끝이 간질거렸습니다. 에치! 미주는 재채기를 참지 못하고 터뜨렸어요. 눈물이 핑 돌고 코가 가려워 손등으로 몇 번 문질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그랬던 꽃가루 알레르기였습니다. 미주는 서둘러 화분에서 멀어졌지만 알레르기 증상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복도 끝에서 회장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장은 미주가 재채기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렸던 딸 소희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특히 백합 앞에서는 늘 재채기를 했었습니다. 회장의 가슴 속에서 어젯밤보다 더 큰 파문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회장은 그 생각을 애써 떨쳐내고 서재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서류 몇 장을 집어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잠시 후 회장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직원 한 명을 서재로 보내주게. 미주는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박정임이 다가왔어요. 회장님이 부르세요. 서재로 가보세요. 네. 미주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불릴 이유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보세요. 박정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미주는 숨을 한번 고르고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 안쪽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안은 조용했고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두고 왔는데 가져다 줄 수 있겠어요? 네, 회장님. 미주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거실로 향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고 곧바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미주는 두 손으로 서류를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받으려는 그 순간 미주의 소매가 살짝 걷히며 왼쪽 손목 안쪽에 작은 점 하나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회장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20년 전 매일같이 바라보던 딸의 손목에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도 한동안 시선을 미주의 손목에서 떼지 못했어요. 꼭 시간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주는 회장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느꼈고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회장은 황급히 시선을 거뒀습니다. 마주보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지만 손끝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주는 조심스레 걷혀있던 소매를 다시 내리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열려있던 문틈 사이로 거실의 백합 향기가 희미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에치! 미주는 또다시 코끝이 먼저 반응했고 결국 재채기가 터져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주는 황급히 손으로 입과 코를 가렸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미주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맺힌 눈, 붉어진 코끝, 그리고 손목의 점까지 기억 속 어딘가와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꽃향기가 좀 독하지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꽃가루 알레르기가 좀 있어서요. 미주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목 안쪽이 꽉 막힌 것처럼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회장은 애써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일이 힘들지는 않나요? 질문이었지만 안부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미주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미주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고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가슴 안쪽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미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세요. 회장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주가 서재를 나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회장은 몸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노래, 꽃가루 알레르기, 손목의 점.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딸의 손목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회장의 손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내 딸일 수도 있을까? 회장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너무 오래 닫아두었던 기억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2층 복도 끝에서 박정임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회장이 유난히 자주 1층을 오가는 것도 이상했고 굳이 미주를 서재로 부른 것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박정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회장님이 저 여자에게 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박정임은 곧장 1층으로 내려갔어요. 미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청소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미주 씨. 박정임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네, 팀장님. 미주는 얼른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청소 동선을 바꿀 거예요. 1층은 제가 직접 할 테니까 미주 씨는 3층을 맡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정임은 미주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과 개인적인 대화는 삼가세요. 우리는 직원일 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미주는 당황한 기색을 숨긴 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미주의 가슴은 이유 모를 불안으로 조용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박정임은 미주가 3층으로 올라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거실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절대 가만히 둘 수 없어. 박정임의 눈빛에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집에 몸담아온 사람 특유의 예민한 촉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주는 3층에서 청소를 하다가 박정임에게 불려 내려갔어요. 미주 씨, 이게 뭐예요? 박정임이 복도 모퉁이를 가리켰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먼지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청소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여기는 회장님 저택이에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정임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미주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어요. 말을 보태봐야 상황이 나아질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서도 박정임은 미주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했습니다. 창문에 얼룩 남았어요. 화분 위치가 조금 삐뚤어졌네요. 바닥에 물기가 남았어요. 하나하나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끝없이 사소한 지적이 계속됐어요. 미주는 손이 닳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박정임의 눈에는 모든 게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미주는 눈에 띄게 지쳐 있었어요. 유나를 데리러 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택을 나서며 미주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어요. 2층 창가에서 박정임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주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나를 경계하는 걸까? 그날 저택 안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는 긴장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곧 벌어질 것처럼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 유치원은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나는 하루 종일 직원용 방에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미주는 유나를 깨워 간단히 아침을 먹였어요. 유나야,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미주는 아이의 두 손을 꼭 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응, 엄마.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대로 방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알겠지? 미주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왜? 유나가 물었어요. 여기는 엄마가 일하는 곳이야. 유나가 돌아다니면 안 돼. 그럼 엄마는 언제 와? 점심때 와서 밥 먹여줄게. 그때까지만 참아줘. 미주는 유나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착하게 있을게. 유나는 조금 작게 대답했어요. 미주는 유나에게 그림책과 장난감을 건네주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으며 뒤돌아보니 유나가 침대에 작게 앉아 있었어요. 미주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유나야. 미주는 눈물을 참으며 일을 시작했어요. 오전 내내 미주는 3층 청소에 매달렸습니다. 박정임이 지시한 대로 구석구석 꼼꼼히 닦았어요. 하지만 걸레를 쥔 손은 움직여도 마음은 계속 유나에게 가 있었습니다. 괜찮겠지. 착하게 기다리고 있겠지. 같은 시간 직원용 방에서 유나는 혼자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재미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책장은 더 이상 빨리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침대 위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넓은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언제 와? 유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문 앞에 서서 작은 손으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나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유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궁금함이 그 마음을 앞질렀습니다. 유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는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아이에게는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조심조심 복도를 따라 걸어갔어요. 작은 발바닥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소리 없이 닿았습니다. 복도 끝에는 계단이 보였어요. 유나는 난간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에 도착한 유나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그리고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어요. 와! 유나는 감탄하며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커다란 창문 앞에 서자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 아래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나비를 보며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나비다? 팔을 벌린 채 아이 특유의 가벼운 걸음으로 이리저리 움직이던 순간 복도 모퉁이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류를 들고 서재에서 나오던 회장이었습니다. 유나는 회장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달려왔고 쿵! 유나의 작은 몸이 회장의 다리에 부딪혔습니다. 회장은 순간 휘청했고 유나는 뒤로 넘어졌어요. 아! 유나의 짧은 신음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회장은 놀란 얼굴로 황급히 유나를 붙잡았어요.
괜찮니? 회장은 유나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유나는 눈을 크게 뜨고 회장을 올려다봤어요. 죄송해요. 유나는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은 무릎을 꿇고 유나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괜찮아. 다친 데는 없니? 회장은 유나의 팔과 다리를 살피듯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네, 괜찮아요. 회장은 유나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작고 앳된 얼굴, 큰 눈, 그리고 조심스러운 표정. 회장은 설명할 수 없는 강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과거가 보였어요. 이 아이는 회장은 유나의 눈매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 눈매는 기억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던 딸 소희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긴 속눈썹, 그리고 맑은 눈동자까지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숨이 멎는 듯 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유나를 계속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딸이 이 나이였다면 저 아이와 비슷했을 겁니다. 아니, 바로 저 모습이었을 겁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유나의 머리카락 한 올이 회장의 손가락에 묻어났어요. 회장은 그 머리카락을 아주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말없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너는 이름이 뭐니? 회장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떨렸어요. 유나요. 김유나예요. 유나는 순수하게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나, 예쁜 이름이구나. 회장은 유나의 손을 살며시 잡고 거실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할아버지랑 잠깐 앉아 여기 있을래? 네. 유나는 얌전히 소파에 앉았어요. 회장은 유나 옆에 앉아 아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유나의 작은 손, 맑은 눈동자, 수줍은 미소까지 모든 게 소중했어요. 이 아이가 혹시 회장은 그 생각을 끝까지 잊지 못한 채 유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나는 엄마와 둘이 산다는 것,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말했어요. 회장은 유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멈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같은 시간 3층에서 청소를 하던 미주는 문득 이유 없는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유나가 괜찮을까? 괜한 생각이라 넘기려 했지만 가슴이 자꾸만 조여왔습니다. 미주는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직원용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침대도 책도 아무것도 움직인 흔적이 없었습니다. 미주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황급히 복도로 뛰쳐나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층 거실에 도착했을 때 미주는 그대로 멈춰 섰어요. 회장과 유나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야. 미주는 정신없이 달려가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제야 숨이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미주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회장은 천천히 손을 들어 미주를 말렸습니다. 아이가 다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즐거웠어요. 회장은 유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어딘가 오래 묵은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주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정말 죄송합니다.
유나는 참 착한 아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주는 회장의 눈빛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낯설지만 불편하지는 않은 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는 유나의 손을 꼭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유나야, 또 보자. 회장은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미주는 유나를 데리고 복도로 나가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회장의 시선은 한참이나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때 2층 복도에서 박정임이 난간에 서 있었어요. 박정임은 1층 거실을 내려다보고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유나와 함께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과 미주가 달려와 유나를 데려가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박정임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회장의 눈빛은 분명 평소와 달랐습니다. 유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미주에게 건네는 그 말투. 뭔가 이상해. 박정임은 아랫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미주가 유나를 데리고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자 박정임은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기를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미주는 유나를 안고 직원용 방으로 들어간 뒤 박정임은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자신도 낯설 만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저 아이를 저렇게 보다니. 박정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숨겨둔 작은 금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아이용 팔찌였고 안쪽에는 한소희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정임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것을 꺼냈어요. 그럴 리 없어. 내가 그 추운 겨울날 그 먼 곳에 버렸는데 살아있을 리가 없어. 박정임은 팔찌를 꼭 쥐었습니다. 팔찌의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박정임은 과거의 기억이 무자비하게 되살아났습니다. 20년 전 그 겨울날 5살 소희의 손목에서 이 팔찌를 빼앗던 순간이 선명했어요. 아이는 울며 팔찌를 달라고 매달렸지만 박정임은 눈을 돌린 채 팔찌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절대 안 돼. 박정임은 팔찌를 다시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박정임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같은 시간 회장은 서재로 돌아가 비서 이성훈을 불렀습니다. 이 비서. 네, 회장님.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유나의 머리카락이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과 내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주게. 회장은 봉투를 이성훈에게 건넸어요. 유전자 검사요? 이성훈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용히 진행하게. 아무도 모르게.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김미주 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주게. 출생 기록, 성장 배경, 가족관계까지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성훈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은 고요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되겠지. 회장은 서랍을 열어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딸의 얼굴과 오늘 본 유나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회장은 그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해. 그날 밤 저택 안에는 말로 하지 않은 긴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조용히 미주를 살폈습니다. 그 사이 미주는 박정임의 지시에 따라 여전히 3층 청소를 맡고 있었습니다. 박정임은 미주가 회장과 마주칠 기회조차 없도록
동선을 세심하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정임은 미주를 불렀습니다. 미주 씨, 오늘은 2층 사무실을 청소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주는 청소 도구를 챙겨 2층으로 향했어요. 2층 사무실은 가정부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업무를 보는 공간이었습니다. 평소엔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공기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주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실 안에는 책상 몇 개와 서류 캐비닛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이 어딘가 싸늘했습니다. 미주는 바닥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걸레 소리만 사무실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러다 한쪽 구석에 놓인 박정임의 책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돼 있던 자리였습니다. 책상 주변을 닦으려고 다가간 순간 미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랍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서랍을 닫아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눈길이 멈춰섰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주는 숨을 죽인 채 사진을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는 얼굴,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사모님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미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위에 검은 펜으로 얼굴을 가로지르는 선이 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지? 미주는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웃고 있던 얼굴 위로 X자로 선이 그어져 있었고 눈 부분은 까맣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미주는 숨이 막힌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서랍 안을 더 보니 작은 자수 손수건이 구겨진 채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손수건은 원래 고급스러웠을 것 같은데 지금은 때가 잔뜩 묻어 걸레처럼 보였어요. 미주는 손을 떨며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모서리에 작은 글씨로 한이라는 한자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이건 사모님의 유품 같은데. 미주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박정임의 서랍 안에 이런 것들을 숨겨두고 있는 걸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미주는 황급히 손수건을 서랍에 도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미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심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이 집에는 아직도 말해지지 않은 과거가 깊숙이 숨겨져 있다는 걸 미주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주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청소도구를 들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때 박정임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주 씨, 청소 다 됐어요? 박정임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미주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정임은 대답 대신 자신의 책상 쪽을 힐끗 보고 서랍이 완전히 닫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서둘러 끝내고 1층 진열장 정리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주는 작게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임은 미주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미주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왜 저런 걸 갖고 있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생각을 이어갈 여유는 없었습니다. 일을 계속해야 했어요. 30분쯤 지나 미주는 2층 청소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커다란 유리 진열장이 있었어요. 진열장 안에는 고급스러운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미주는 조심스럽게 진열장 문을 열고 도자기를 하나씩 꺼냈어요.
먼지를 털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았습니다. 도자기 하나하나가 너무도 정교하고 아름다워서 숨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흠집이 날까봐 손끝에 잔뜩 힘을 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미주가 마지막 도자기를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자 꽃병이 유난히 맑고 섬세해 보였습니다. 미주는 천으로 조심스럽게 표면을 닦았어요. 아직도 2층 사무실에서 본 사진과 손수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사모님 사진을 저렇게 생각이 깊어지는 순간 손에 들어가 있던 힘이 아주 잠깐 풀렸습니다. 그 찰나에 도자기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아! 미주는 본능적으로 도자기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자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어요. 콰당! 요란한 소리가 거실을 가득 울렸습니다. 백자 꽃병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미주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발밑에 흩어진 하얀 도자기 조각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주의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안 돼, 안 돼. 미주는 작게 중얼거리며 조각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하루가, 아니 이 집에 들어온 이후의 모든 시간이 그 소리 하나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미주는 그대로 주저앉아 무릎을 꿇은 채 조각들을 주우려 했어요. 하지만 조각들은 생각보다 너무 작고 더 날카로웠습니다. 손끝이 베일 것 같아 손을 제대로 뻗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성큼성큼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정임이 급한 발소리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듣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박정임의 목소리는 깨진 조각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미주는 고개를 들어 박정임을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손대지 마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정임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미주는 그대로 손을 멈췄어요.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박정임은 성큼 다가와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조각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돌아가신 사모님의 유품인데. 박정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던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빛이었습니다. 미주 씨,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박정임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이요? 이건 유품이라고요. 박정임은 미주를 내려다봤어요. 미주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김미주 씨, 박정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규정상 사모님의 유품을 파손한 경우는 즉시 해고 사유입니다. 팀장님, 제발. 미주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애원했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은 오늘로 해고입니다. 박정임은 단호하게 이미 결정이 내려진 듯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데리고 근무하는 것도 문제였어요. 집중하지 못하니까 이런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박정임의 시선이 날카롭게 미주를 찔렀습니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팀장님, 1시간 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어요. 박정임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냉정했습니다. 미주는 참고 있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박정임은 말없이 미주를 지켜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이제 끝이야. 거실 바닥에 흩어진 하얀 도자기 조각들처럼 미주의 하루도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미주는 직원용 방으로 돌아와 잠들어 있던 유나를 깨웠습니다. 유나야, 일어나자. 우리 나가야 해. 왜 엄마?
유나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물었어요. 미주는 아이의 얼굴을 보다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실수를 해서. 미주는 눈물을 참으며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손이 떨려 가방이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나는 엄마의 눈물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왜 울어? 괜찮아, 유나야. 엄마 괜찮아. 미주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삼키려 했지만 이미 눈물이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주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유난히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미주는 유나의 손을 잡고 복도로 나왔어요. 박정임이 복도 끝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그 말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미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미주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어요. 저택이 어둠 속에 여전히 크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저녁 하늘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미주는 유나의 손을 더 꼭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도 잘 모르겠어. 미주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지금의 전부였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어요. 2층 복도에서 박정임은 창가에 서서 미주가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이제 끝이야. 다시는 돌아오지 마. 박정임은 낮게 중얼거리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금팔찌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한소희라는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정임은 팔찌를 꺼내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것도 없애야겠어. 증거는 남겨두면 안 되지. 박정임은 팔찌를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어요. 내일 아침 저택 밖 어딘가에 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박정임은 거울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은 긴장이 저택 안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이제 막 다시 시작되려는 것처럼 말이죠. 어둠이 걷히자 박정임은 서둘러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자리에서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주머니 속에 숨겨둔 그 팔찌였습니다. 밤새 몇 번이나 만지작거리며 확인했던 물건이었어요. 오늘 아침엔 반드시 처리해야 해. 박정임은 옷을 갈아입으며 주머니를 다시 한번 눌러봤습니다. 단단한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그제야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박정임은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1층 거실로 내려간 박정임은 어제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아직 그대로 있는 걸 봤어요. 청소 직원들에게 치우라고 지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박정임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정임은 주머니에서 팔찌를 꺼냈어요. 여기에 버리면 도자기 조각이랑 같이 버려지겠지. 박정임은 팔찌를 도자기 조각 사이에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팔찌는 조각들 사이로 스르르 들어갔어요. 이제 끝이야. 박정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에게 연락했어요. 김순자 씨, 1층 거실 도자기 조각 치워주세요. 조심스럽게 모아서 버리고요. 네, 팀장님. 김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박정임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잠시 후 회장이 1층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김순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도자기 조각을 조심스럽게 줍고 있었어요. 아, 회장님. 김순자는 황급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괜찮네. 계속하시게. 회장이 말했어요. 회장은 김순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할게요. 김순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괜찮네. 회장은 조심스럽게 도자기 조각들을 주었어요. 하얀 조각들이 손에 닿았습니다. 아내가 아끼던 도자기였어요. 회장은 조각 하나하나를 소중히 모았습니다. 그때 부서진 도자기 조각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빛이 스쳤습니다. 햇살을 받은 무언가가 잠깐 반짝였어요. 회장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조각들 사이로 손을 넣었습니다. 작은 금팔찌 하나가 손바닥 위에 올라왔어요. 순간 회장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끝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게... 회장은 팔찌를 자세히 봤어요. 안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소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소희의 팔찌. 회장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떨렸습니다. 손에 쥔 팔찌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곁에 있던 김순자는 회장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식간에 창백해진 표정 때문이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은 팔찌를 꼭 쥐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김순자 씨. 네, 회장님. 이 팔찌가 어떻게 여기에 있었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회장은 팔찌를 들여다봤어요. 20년 전 아내가 딸에게 선물해준 팔찌였어요. 아내가 웃으며 건네주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여기에... 회장은 비서 이성훈을 불렀어요. 이 비서, 지금 당장 서재로 오게. 네, 회장님. 회장은 팔찌를 꼭 쥐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이성훈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은 팔찌를 이성훈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1층 거실 도자기 조각 사이에서 나왔네. 이성훈은 팔찌를 받아들었어요. 이건 내 딸 소희의 팔찌일세. 아내가 선물한 거야. 회장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이성훈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여기에... 그걸 알아야 하네. CCTV를 확인하게. 누가 이걸 도자기 조각 사이에 놓았는지. 네, 회장님. 이성훈은 경비실로 가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의 영상을 빠르게 돌려봤어요. 새벽 6시경 1층 거실에 박정임이 나타났습니다. 박정임은 주위를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그리고 도자기 조각 사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성훈은 영상을 멈췄어요. 박정임. 이성훈은 영상을 캡처하고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박정임 팀장이 새벽에 팔찌를 도자기 조각 사이에 버렸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조사하게.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네, 회장님. 이성훈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어요. 박정임의 과거 기록, 채용 경로, 그리고 20년 전 행적까지 모두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개인 금고를 확인했어요. 금고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생전에 쓴 일기였어요. 이성훈은 일기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임이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다. 질투에 가득 차 있다. 오늘도 박정임이 남편 곁을 맴돌았다. 저 사람은 이 집 안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 박정임이 소희를 볼 때마다 증오의 눈빛을 보인다. 무섭다.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부인은 박정임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가 사라진 날 박정임도 집에 없었다. 우연일까? 나는 믿을 수 없다. 박정임은 나와 소희를 질투했다. 내 자리를 원했다. 증거를 모으고 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성우는 일기를 조심스럽게 덮었고 곧장 회장님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말해보게. 사모님께서 생전에 일기를 쓰셨습니다. 그 안에 박정임에 대한 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우는 일기를 회장에게 건넸어요. 회장은 일기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회장의 얼굴은 굳어갔어요. 아내가 이미 알고 있었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정임을 불러오게. 네, 회장님. 잠시 후 박정임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을 보는 순간 박정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팔찌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정임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왜? 내가 새벽에 도자기 조각 사이에 버린 거 다 봤어.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박정임은 몸을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이건 내 딸 소희의 팔찌야. 회장은 박정임의 말을 끊었습니다. 20년 전 실종됐을 때 손목에 차고 있던 거지. 서재 안이 숨막히도록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걸 갖고 있는 거야? 박정임은 회장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서늘하고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박정임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박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박정임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눈빛은 오래 눌러둔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너무 미웠어. 박정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신 옆자리는 원래 내 거였어야 했다고. 박정임의 말에 회장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20년 넘게 이 집에서 당신만 바라봤어. 당신 곁을 지켰다고. 박정임은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회장을 향해 한 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여자만 봤어. 나는 당신 눈에 보이지도 않았지. 미쳤군.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래, 미쳤지. 박정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그 애를 볼 때마다 미칠 것 같았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낳았어야 할 아이가. 입 닥쳐. 회장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정임은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래서 없앴어. 그 겨울날 5살짜리 꼬마를 고아원 앞에 버렸지. 박정임은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을 내뱉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어. 아이는 울면서 날 붙잡았지. 하지만 난 팔찌를 빼앗고 가버렸어. 이 미친.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 미쳤어. 당신 때문에 미쳤다고. 박정임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죽고 나서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 이제 당신 곁엔 나만 남았다고. 박정임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날 안 봤어. 죽은 그 여자만. 회장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혐오가 뒤섞인 눈빛으로 박정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질투 때문에 5살짜리 아이를 버렸다고? 그래.
박정임이 고개를 들며 소리쳤습니다. 후회 안 해.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야. 회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박정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긴급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이성훈의 목소리였어요. 들어오게. 이성훈이 들어와 두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어 검사 결과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손녀 관계 일치 확률 99.9%. 종이 한 장을 꺼내 눈으로 훑는 순간 회장의 숨이 멎는 듯 멈췄습니다. 유나가 내 손녀. 회장은 결과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럼 김미주는 내 딸. 소희. 회장은 의자를 밀치듯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김미주 씨는 지금 어디 있나? 그게. 이성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의 시선이 박정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너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박정임은 고개를 떨군 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도자기 파손을 이유로 해고했어요. 박정임의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뭐?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회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당장 김미주 씨를 찾아야 해. 분노보다 두려움이 앞선 목소리였습니다. 이비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게. 네, 회장님. 그리고 너는. 회장은 박정임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경찰에 넘기겠다. 유괴죄로. 이비서, 지금 당장 경찰을 불러. 네, 회장님. 이성훈이 나가고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 딸이 그 추운 겨울날 얼마나 무서웠을까. 5살짜리 아이가 혼자. 박정임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지만 회장은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10분 후 박정임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려 저택을 떠났습니다. 회장은 서재에서 팔찌를 꼭 쥐었어요. 이비서. 네, 회장님. 김미주 씨, 아니 내 딸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희야, 기다려라. 아버지가 반드시 찾아서 데려오마. 20년 만에 찾은 딸. 하지만 그 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회장은 팔찌를 꼭 쥐었어요. 저택 밖 어딘가에서 미주와 유나는 막막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주는 유나의 손을 꼭 잡고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해고당한 지 어느덧 이틀째였습니다. 주머니 속에 남은 돈은 손에 꼽을 만큼이었고 그 무게가 발걸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은 버스 정류장에서 보냈어요. 차가운 유리벽에 기대 앉아 유나를 품에 꼭 안고 밤을 넘겼습니다. 유나는 엄마 품에서 몸을 떨며 잠들었고 미주는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지나가는 버스 소리에 잠을 깨고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아이의 체온만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엄마, 배고파? 유나가 아직 잠에 잠긴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 유나야. 곧 밥 먹자. 미주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주는 편의점에 들어가 잠시 망설이다가 컵라면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니 남은 돈은 고작 3,000원 뿐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배터리 5%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미주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충전할 곳도 없네. 미주는 공원 벤치에 앉아 유나에게 라면을 먹였어요. 김이 오르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아이의 모습이 괜히 더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미주는 먹는 둥마는 둥하며 아이의 접시에 라면을 더 주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유나가 오물오물거리며 물었어요.
엄마는 배 안 고파? 유나 많이 먹어. 미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입가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라면을 후루룩 먹었어요. 미주는 유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늘 밤은 또 정류장에서 보내야겠지. 미주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배터리가 3%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자리라도 찾아야 하는데. 미주는 구인 사이트를 열었지만 화면이 한번 깜빡이더니 그대로 꺼져버렸습니다. 미주는 꺼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안에서 세상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 유나는 라면을 다 먹고 미주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오늘은 어디서 자? 그 말에 미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등이 품 안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뭐든 할게. 그 말이 아이에게 하는 약속인지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말인지 미주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조금 지났을 무렵 검은색 승용차 2대가 공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이성훈이 내렸고 그 뒤를 따라 회장이 내렸습니다. 이성훈은 공원을 둘러보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 미주를 발견했어요. 회장님, 저쪽입니다. 회장은 미주를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여자. 아내의 젊은 시절 얼굴이 겹쳐 보였고 기억 속에 멈춰 있던 5살 소희의 얼굴이 그 위에 조용히 포개졌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와 숨을 막아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 기척에 미주는 회장을 보는 순간 놀라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미주 앞에 멈춰 섰어요.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소희야. 그 이름은 2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미주는 어리둥절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김미주인데요. 아니야. 회장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는 내 딸 한소희야. 미주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팔찌를 꺼냈습니다. 이 팔찌, 기억나니? 회장이 팔찌를 미주에게 보여줬어요. 미주는 팔찌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미주는 손을 떨며 팔찌를 바라봤어요. 어디선가 오래된 기억이, 차갑게 얼어있던 기억이 스며 나왔습니다. 추운 겨울날 손목에서 무언가가 거칠게 벗겨지던 감각. 울면서 붙잡았지만 차가운 손이 뿌리치고 돌아서던 모습. 제가 어렸을 때 차고 있던. 미주의 목소리는 떨렸고 끝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 회장은 미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5살 때 실종됐어. 박정임이. 그 여자가 질투 때문에 너를 고아원 앞에 버렸지. 뭐라고요? 미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은 팔찌를 미주 손에 쥐어줬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유나는 내 친손녀고 너는 내 딸이야. 회장의 어깨는 크게 흔들렸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매었어, 소희야. 그 말과 함께 20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은 미주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이제 다시는 배고프거나 추운 밤을 보내지 않아도 돼. 버스 정류장에서 떨지 않아도 돼. 미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를 느꼈어요. 회장은 미주와 유나의 손을 잡고 차로 향했습니다. 이 비서 짐을 챙겨주게.
네, 회장님. 이성우는 미주의 낡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안에는 팔찌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소희, 내가 한소희였구나. 이름 하나가 삶 전체를 다시 불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주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유나는 회장 옆자리에 앉아 말없이 창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배고프지, 유나야? 네. 유나가 작게 대답했어요. 집에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유나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회장은 미주를 바라봤어요. 소희야, 너도. 미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주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어요. 회장은 미주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20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차는 저택을 향해 달렸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저녁이었어요. 20해 만에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같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택 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넓은 정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그 작은 등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김순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소희에게도 알려주게. 네, 회장님. 잠시 뒤 미주가 2층 방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손목에는 한소희라는 이름이 새겨진 팔찌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주의 부름에 회장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음식으로 준비했어. 감사합니다. 미주는 회장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김이 오르는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정원에서 뛰놀던 유나가 숨을 몰아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유나는 그대로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회장은 아이를 안고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유나. 많이 뛰었구나. 응, 나비도 봤어. 세 사람은 식탁에 나란히 둘러앉았습니다. 회장은 미주와 유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20해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이제야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자, 맛있게 먹자. 회장의 말에 미주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조용하고 평범한 가족의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20해 만에 비로소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각자 다른 길을 걸어도 마음이 닿는 순간은 같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느낀 감정, 그 진심을 들려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따뜻해지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